자, 이제 우리 25번째 학습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에 보시면요. 9-1 무장독립투쟁과 의열투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장독립투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독립전쟁을 벌였다. 독립전쟁을 벌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의열투쟁 같은 경우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투쟁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개인적 차원의 투쟁을 지휘하고 어떻게 보면 조직하기 위해서 의열단이라든지 한인애국단 같은 단체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의열투쟁 같은 경우는 개인의 암살 아니면은 특정 기관에 대한 폭탄 투척 같은 개인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한 투쟁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9-1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기본적으로 이 3.1운동 이후에 상당히 격렬해진 독립에 대한 열정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여전히 우리가 1919년 이후에 그 당시의 열정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요. 국내에서 무장독립투쟁이 전개된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천마산대라든지 아니면 보합단, 9월산대 같은 부대 명칭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한번 차근차근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1운동 이후에 그 이전에 이미 의병투쟁 같은 경우는 단절이 됐잖아요. 1915년 즈음에 마지막 의병이 체포가 되면서 하지만 19년 이후 3.1운동 이후에 다시 한번 국내에서도 이렇게 무장 독립투쟁들이 전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활동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돼가지고 큰 규모로 일어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보듯이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한다든지 친일파를 숙청한 것처럼 어찌 보면 일종의 의열투쟁 비슷한 활동들이 요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날 정도로 그 당시 분위기라는 건 요거죠. 3.1운동의 분위기라는 게 상당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과 어떻게 보면 용기를 주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게 국내에서의 무장독립 투쟁입니다. 결국 이 국내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국외입니다. 국외에서도 중요한 건 만주 지역과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이겠죠. 왜냐? 가까우니까요. 가깝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만주라든지 아니면 연해주 지역에 이미 한인들이 거주를 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월부터 다양한 만세 시위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여러 단체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만주 연해주로 또다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규모도 커졌을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교과서 164쪽에 있는 1920년대 초에 독립군의 분포, 이제 지도를 띄워놨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표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서간도 지역에서는 이 신흥무관학교 출신, 이 신흥무관학교 같은 경우는 신민회랑 상당히 관련이 있었죠. 이 신민회가 세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된 서로군정서 라든지 아니면 대한독립단, 광안단 같은 독립군 조직이 결성이 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서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분이 잘 안 되면 서쪽에 있는 압록강 유역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밑에 있는 북간도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반대편에 이제 동쪽에 있는 두만강 유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백두산으로 해가지고 서쪽에 있으면 서간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쪽 그리고 동쪽 지역에 있으면 북간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간도 지역에는 국민회군이라든지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같은 독립군들이 조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꼭 기억해 두어야 할 두 독립군 조직이 이겁니다. 대한독립군과 북로군정서. 이 대한독립군 같은 경우는 홍범도라는 인물이 주도를 했던 거고요. 북로군정서 같은 경우는 김좌진이라는 인물이 주도를 했던 단체입니다. 특히 북로군정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온라인 수업 마지막 때 정리를 했었는데요. 단군을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시는 대종교라는 민족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부대였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의 활동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미리 작성을 좀 해놨죠.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거나 군자금을 모금하거나 친일파를 처단하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 국내에서 이미 전개되고 있던 활동들이었는데요. 그 국내에서 활동했던 이런 천마산대나 보합단이나 9월산대보다 이 서간도,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규모가 독립군 부대들이 훨씬 규모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관들이,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고 군자금을 모금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려면 전부 다 어디로 들어와야 될까요? 국내죠. 국내로 진출해서 공격하는 작전들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국내, 즉 압록강, 두만강 건너 함경도나 평안도 지역까지 침투를 해서 그 지역의 식민통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친일파들을 처단하고 파괴하는 활동들을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즉 이 당시 1920년대 당시에 당시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압록강, 두만강 유역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독립군들의 열기로 들끓었다는 걸 또 알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당시 조선을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특히 그리고 국경 경비를 맡고 있던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 국내 진공작전을 어떻게든 격파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전투가 봉오동 전투입니다. 자, 1920년이고요.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여기 위에서 살펴봤던 대한독립군 있죠. 이 대한독립군을 이끌던 홍범도가 중심이 돼서 여기서 말하는 독립군이 대한독립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돼서 국내로 진입해서 전투를 하고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었어요. 요 밑에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독립군들이 이런 국내 진국작전을 한 이후에 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 지역으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피신을 하게 되겠죠. 복귀를 하게 되겠죠. 피신을 하기보단 복귀가 되겠네요. 부대 주둔지로 가는 거니까. 이 복귀하는 독립군들을 쫓아서 일본군들이 국경을 넘어 이 대한독립군을 계속 쫓아서 추격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홍범도 같은 경우는 이 대한독립군을 이끌던 홍범도 입장에서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자기들이 규모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크지 않다 보니까 일본 정규군하고 직접적인 전투를 벌이기엔 되게 위험성이 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일본군들이 자기들의 근거지, 즉 독립군의 근거지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끌려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노린 겁니다. 다른 독립군 부대들과 연합을 해서요. 당시 그 주변에 있던 군무도독부군이라든지 국민의군과 연합을 해서 오히려 봉오동이라는 곳에서 일본군들을 기습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전투다? 봉오동 전투입니다. 즉 이 봉오동 전투 같은 경우는 요 대한독립군이 이끌었던 홍범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전투라는 거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전투 과정에서 다양한 승리를 이미 많이 거두기는 했지만 우리 독립군의 어떻게 보면 전투 역사상 최초의 제대로 된 승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봉오동 전투 이후에 정규군이 어떻게 보면 추격작전을 펼쳤는데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한 일본군 입장에서는 아예 이 만주, 간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군의 근본, 바탕 자체를 아예 씨를 뿌리째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냥 단순하게 추격작전을 펼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규모 군대를 파병시켜야 되는 그런 큰 규모의 군사작전이 필요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실 건 이 독립군들이 활동하는 만주 지역은 중국의 영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군대를 어찌되었든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함부로 군대를 파병시킬 수는 없겠죠. 빌미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빌미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요 훈춘 사건입니다. 이 훈춘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만주 지역에 훈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훈춘에 일본 영사관이 위치를 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인들도 많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이 훈춘 지역에 중국인으로 구성된 마적대들이 이 훈춘 지역에 침투를 해서 훈춘에 있는 영사관을 공격하고 일본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적대라는 건 말 타고 돌아다니는 도적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법자들이죠. 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일본인들이 큰 피해를 당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컨트롤을 못했다라는 빌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구실로 우리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주 지역에 군대를 파병할게 라는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총 2만 명의 군대를 파병을 시키게 돼요. 자, 근데 알고 보면 이 훈춘 사건은 조작된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마적대들을 일본 정부가 고용을 했던 거예요. 이 봉오동 전투 이후에 독립군들을 어떻게 보면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만주 지역의 군대를 파병시키기 위해서 자국민을 희생하는 사건까지 자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2만 명이라는 대규모 군대가 이 만주, 특히 북간도 지역 전체를 어떻게 보면 포위를 해가면서 독립군들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각 지역에서 별도로 활동하고 있던 독립군들이
점점 포위망이 어떻게 보면 좁혀오니까 한 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백두산 인근에 있는 청산리 지역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북로군 정서를 이끌고 있던 김좌진과, 자, 그리고 저 위에 독립군 연합부대, 즉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연합부대를 이끌고 있던 홍범도가 또다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군을 자기들이 싸우기 유리한 지역으로 유인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독립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뭐였냐면 규모라든지 화력이 아니었어요. 지리적인 이점이었던 거죠. 이 지역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지역에 독립군들의 협조적인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6일 동안 계속해서 이 청량리 지역에서 이동을 해가면서 10여 차례의 전투를 벌여서 이 과정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게 우리가 보통 청산리 뭐라고 부르죠? 대첩이라고 부르는 독립전쟁 사상 가장 큰 승리였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투도 또한 192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봉오동 전투가 1920년 6월에 벌어졌던 사건이고요. 1920년 10월에 훈춘 사건이 터진 직후에 청산리 대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1920년이라는 시점이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두는 되게 기념비적인 시점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렇게 기념비적인 시점이자 어떻게 보면 간도 지역 입장에선 엄청나게 큰 피해를 당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간도 참변입니다. 참혹한 변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청산리 대첩 이후에 이 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본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포위망 속에서도 청산리라는 곳에서 유인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뒀던 거죠. 자,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일본군을 몰아낼 수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일본군들이 간도 지역에 완전히 쫙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본군들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였냐? 간도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박살내겠다는 거였어요. 그 근거지라는 건 뭐냐? 간도 지역에 있는 바로 한인들이죠. 그래서 이 한인 마을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 마을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의병활동 이야기를 할 때, 대한제국이 아직 망하기 전에 의병 얘기를 할 때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남한 대토벌 작전도 뭐냐면 기본적으로 의병활동이 가장 활성화됐었던 전라도 지역을 일본군들이 쫙 포위를 하면서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그 과정에서 의병을 도울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면 의병이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싹 다 죽이고 그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 작전이 간도에서 또다시 1920년부터 21년 초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즉 20년이라는 시점은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역사상 상당히 기념비적인 시점이기도 하지만 간도 지역이 쑥대밭이 되는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아픔이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한인들이 독립군의 근거지 역할을 했잖아요. 그 근거지를 어떻게 보면 초토화시키겠다라는 작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한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됐던 거예요. 간도 참변이.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전투 이후에,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간도 지역에서 독립군들은 더 이상의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활동은 어려워집니다.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낸 건 아니에요. 2만 명의 대군을 한꺼번에 몰아낼 수 있을 정도의 큰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건 아니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독립군들이 이런 간도 참변과 같은 아픈 시련을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간도 지역에서 벗어나서 밀산부라고 불리는 훨씬 간도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단은 이 부대를 유지해서 추후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밀산부의 모든 독립군들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집결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대한 독립 군단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군 조직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피해를 당했던 그 독립군들이 밀산부로 집결을 하니까 여기서 군 조직을 아예 재조직해가지고 하나의 군사 단체로 결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밀산부 같은 경우는 대피를 하기에는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에는 좋은 지역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밀산부에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한 이 독립군들, 그리고 그 지도부들은 고민을 하겠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활동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냐. 자, 그때 어디에서 러브콜이 들어오냐면 러시아 지역에서 러브콜이 들어옵니다.
자, 당시 러시아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터집니다. 이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 기억을 해둘게. 자, 조금 실수했네요. 사회주의 혁명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 혁명 세력들 같은 경우는, 혁명을 일으켰던 세력들 같은 경우는 계속 강조를 했지만 자기들 어떻게 보면 편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전쟁,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갈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편을 끌어들여야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닌 같은 경우도, 이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 같은 경우도 반제국주의 투쟁, 우리 입장에서는 독립전쟁을 지원해주는데 되게 적극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쪽에서 이 대한독립군단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쪽으로 들어와라. 그럼 너네가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간도 마련을 해주고 차후에 활동도 도와주겠다. 자, 근데 이 러시아가 중요한 건, 알아둘 건, 그 당시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무슨 얘기냐? 적군이라고 불리는 이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의 군대와 그 이전에 원래 기존에 있던 러시아 제정, 러시아 황제정의 어떻게 보면 군대들이 충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혁명이 터진 직후에 여전히 기존의 세력들이 남아서 백군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적군이라는 새로운 군대가 조직이 됐던 겁니다. 요 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적군의 세력을 또 키워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독립군단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거죠. 우리 쪽으로 좀 와가지고 우리랑 좀 협조를 해보자. 자, 이렇게 되니까 대한독립군단이 이 러브콜을 받아서 자유시라고 불리는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대한독립군단이 일본군을 피해서 러시아의 자유시로 집결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독립군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지를 두고 주도권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러시아 지역에서, 만주가 아니라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무장 독립 투쟁 단체들이 있었어요. 이 단체들도 만주 지역에서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이 자유시로 집결을 한다 그러니까 그 단체들도 이제 자유시로 집결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통합부대를 만들자라는 또 논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럼 이걸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거냐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러시아는 내전 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벌이 이렇게 둘로 갈리는 거예요. 대개 만주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독립투쟁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게 어떻게 보면 독립투쟁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딱 왔는데 러시아에서는 얘기가 약간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우리 내전에 적극적으로 너네가 가담해주고 나면 이 내전이 끝난 이후에 너네를 본격적으로 지원해줄게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러시아 출신의, 러시아에서 원래 기반을 갖고 있던 한인 무장투쟁 단체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 간의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러시아 적군들이 무장해제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대한독립군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주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연히 이들은 이걸 거부를 하겠죠. 그 상황에서 이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독립군들에게 발포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당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적군들만 이런 발포에 참여했던 건 아니고요. 러시아 적군에 동조를 했던, 이들과 입장을 같이 했던 독립군들이 상대편 독립군들에게 총을 겨누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게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는 자유시 참변입니다. 요거는 1921년의 일이에요. 즉 밀산부에 집결했던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시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앞으로의 활동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주도권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내전에 휘말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슬픈 사건들을 겪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일본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내분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정세에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면서 독립군들이 피해를 보는 상당히 슬픈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이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자유시 참변에서 살아남은 겨우겨우 목숨을 건진 독립군들 입장에서 이 자유시나 러시아령에서 활동하는 건 또 어려워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다시 어디로 돌아올까요? 만주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을 다시 재정비를 하게 되죠. 이 재정비 과정에서 하나의 통합된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긴 하지만 그 통합 부대의 조직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923년에 참의부, 1924년에 정의부, 1925년에 신민부라는 이름으로 크게 보면 세 독립군 부대가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3부의 성립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921년에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돌아온 만주 지역에서의 어떻게 보면 독립군의 활동이 크게 보면 이 세
부대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자, 근데 이 3부 같은 경우는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요게 있습니다. 당연히 군 조직이니까 군정 조직을 갖춘 조직이겠죠. 자, 그런데 민간인들을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역할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정 및 군정 조직을 갖춘 공화주의 자치정부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3부 같은 경우는 참의부나 정의부나 신민부 같은 경우는 일단 독립군 부대예요. 근데 어느 정도 독립군 부대니까 규모도 있고 조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만주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한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사실상 대표하는 정부의 역할까지, 군 부대이자 정부의 역할까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 한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표자를 선발해가지고 그 지역의 통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일종의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충당하는 모습들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요 3부의 성립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공화주의 자치정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군부대이자 일반 국민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3부의 성립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독립군 활동이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자 일본이 여기에 대항을 해서 이 만주 지역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입장에선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1925년에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 미스야 협정 같은 경우는 교과서 165쪽에 나오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화면에 띄어 나왔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당시 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령이에요. 그 중국령에서 3부가 일종의 자치정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 그 당시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 시스템이 그렇게 탄탄하게 유지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큰 분란이 있었거든요. 이 만주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을 통치하는 중국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정치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영향권에서 벗어난 이 3부의 활동도 존재를 했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만주 지역에는 권력을 잡고 있는 중국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활용한 거예요. 이 미스야 협정은. 이 일본이 그 만주 지역에서 힘을 갖고 있는 중국인 관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만약에 독립군 세력들을 하나씩 잡아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게. 만주 지역에 있던 군벌과 협정을 체결을 해가지고 독립군 부대를 그들이 탄압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주 지역에서의 3부의 활동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 미스야 협정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독립군들이 활동하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거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리고 이런 미스야 협정을 굳이 체결을 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만주 지역에 침략해 들어오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어쨌든 만주 지역이 중국의 영토였기 때문인 겁니다. 즉 독립군 활동이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일본과 그 조선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국경 지역 근처에서 군사 활동 같은 것들을 벌여 나갈 거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이 만주 지역에 있던 중국 관원들, 특히 이 만주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만주의 군벌, 중국인 군벌이 있는데 이 군벌들이 이 독립군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여기 나오는 바로 미스야 협정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활동이었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계속해서 그런 투쟁들을 이어나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이 쪼개져 있는 여러 단체들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1920년대 후반에 특히 1920년대 후반에 전체적으로 우리 독립 어떻게 보면 운동 세력 내부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거 조금 이따가 또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통합하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통합의 목소리는 나왔던 겁니다. 그 일환으로 다양한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각 지역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펼치니까 그 일환으로 만주 지역에서는 3부 통합운동이 전개가 됐던 겁니다. 자, 그 3부 통합운동의 결과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국민부와 혁신의회라는 두 조직으로 통합하는데 일단은 성공을 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하는 데까지는 실패를 하지만 남만주를 중심으로 한 국민부와 북만주를 중심으로 한 혁신의회라는 이름으로 재조직이 되는 데는 성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국민부는 이후에 조선혁명당이라는 정당을 결성을 하고 이 조선혁명당을 중심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혁신의회 같은 경우는 한국독립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각각 1929년과 1930년의 일입니다. 1929년과
1930년의 일이고요. 이 조선혁명당 같은 경우는 이 예하에 조선혁명군이라는 군대를 이제 보유를 했고요. 한국독립당 같은 경우는 한국독립군이라는 군 부대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잘 기억해 두실 게 1929년 30년의 일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 1931년에 만주 지역을 일본군이 결국에는 침략을 해서 점령을 하는 뭐가 터진다? 만주사변이 터지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특히 만주 지역에 주둔하고 있거나 아니면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 인해서 일본이 괜히 침략해 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 독립군들이었던 거예요. 독립군들이 다시 설명을 하면요. 독립군들이 중국인들 입장에서 괜히 일본을 자극해가지고 만주를 침략할 수 있는 구실을 줄 수 있는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거죠. 미사일 협정도 그런 어떻게 보면 상황에서 체결이 된 거고요. 자, 근데 31년에 결국에는 만주 지역을 일본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죠. 독립군들은 자기들의 우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조선혁명군이라든지 한국독립군이 중국인 부대,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중국인 부대들과 연합작전을 펼치는데 상당히 큰 역할들을 하겠죠.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30년대에 투쟁을 할 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개인을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한 의열투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구체적인 투쟁 내용은 교과서 167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두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우선 한인애국단부터 좀 볼게요. 이 한인애국단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우리가 임시정부에 이어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현상 유지파였던 김구가 결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워낙에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독립운동에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세력이 커지니까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조직했던 겁니다. 1931년 상하이에서. 자, 근데 이 1931년이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만주사변이 아까 펼쳐져서 만주가 독립군의 활동도 어려워지고 일본의 소나기에 떨어진 시점이었던 거죠. 즉 만주사변으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독립군의 사기가 저하되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만보산 사건이라는 사건이 만주 지역에서 터졌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만보산이라는 곳에서, 만주 지역에 있는 만보산이라는 곳에서 한인하고 중국인들이 물 활용,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물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걸 한반도 내에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거짓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를 키워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만주 지역에 이게 소식이 전해지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선 한국인을 보는 시선이 상당히 안 좋아지겠죠. 즉, 요겁니다. 중국인의 반감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던 거예요. 1931년이 그런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독립군의 사기도 저하되고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보는 시각도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김구의 마인드였던 거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추진했던 게 바로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둘 다는 아니죠. 이봉창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실패를 하지만 상하이에서의 어떻게 보면 윤봉길의 의거가 성공을 하면서, 정확하게는 성공을 하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 당시 중국의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93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오게 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또다시 어떻게 보면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던 거. 그게 어느 단체의 활동이었다? 한인애국단의 활동이었다라는 거. 이봉창과 윤봉길이 그 소속이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활동이 그 이전부터 본격화됐었는데요. 이미 주도가 되고 있었어요. 그걸 주도했던 단체가 바로 의열단입니다. 자, 이 의열단 같은 경우는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비밀결사고요. 처음에는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을 띄었습니다. 이 무정부주의라는 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각각의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억압할 수 있는 정부 조직, 권력기구를 전부 다 해체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념이에요. 그런 극단적인 이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는데요. 이들이 중심이 돼서 비밀결사가 조직이 되고 일제 요인을 처단하고 식민통치기관을 파괴하는 활동들을 전개했었던 겁니다. 이 비밀결사 같은 경우는 1919년에 이제 조직이 됐었는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열망을 반영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조직에서 중요한 거, 이 김원봉이라는 인물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신채호가
우리 이 신채호 같은 경우는, 그때 봤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 대표회의에서 무장투쟁을 주장하면서 창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상당히 무장투쟁 쪽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인물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문서를 작성을 해서 김원봉에게 선물을 합니다. 김원봉이 요청을 한 거죠. 우리가 의열단이라는 조직을 운영을 할 건데 그 의열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즉 활동 지침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여기서 의열단의 기본적인 태도가 나와요. 폭력투쟁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폭력투쟁을 통해서 민중들이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 민중들이 결국엔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혁명을 통해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활동 지침이 이 조선혁명의 선언에 담겨 있고 그걸 의열단이 실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던 겁니다. 167쪽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 나석주라든지 아니면은 박재혁 같은 인물들의 활동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의열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렇게 의열투쟁에 좀 초점을 맞추는데요. 점점 이런 의열투쟁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조직 활동들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즉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폭력투쟁이라기보다는 아예 무장조직을 형성하는 데도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1920년대 이후에는 정규적인 군사훈련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고요. 독립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조선혁명간부학교라는 군사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군사학교를 조직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족혁명당이라고 불리는 정당 조직을 결성하는 것도 이 의열단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이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 어떻게 보면 중국 관 내에서 활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의열단, 처음에는 의열투쟁에 집중을 했어요. 김원봉. 그리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조선혁명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군 조직을 결성하고 무장투쟁을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걸 1920년대 이후에 중반 이후부터 점차 준비를 하게 되고 30년대에는 민족혁명당이라는 정당 조직을 결성함으로써 중국 안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20년대 어떻게 보면 초반과 중반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무장독립투쟁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살펴본 건데요. 1919년 3.1운동 이후에 본격화됐던 무장독립투쟁이 1920년에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고 하지만 그 이후에 1921년 즈음 해서 다양한 시련을 겪는다는 얘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던 독립군들이 다시 만주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 만주 지역을 기반으로 삼부를 성립해가지고 그 지역의 한인들을 어떻게 보면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삼부가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통합운동을 펼친 결과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아쉽지만 이제 재정비가 되고 이 재정비된 독립군들을 중심으로 1930년대부터 또다시 본격적으로 일본에 저항하는 활동들이 벌어진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꾸준히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에 1930년대 실제로 이제 일본과 중국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독립군들도 훨씬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1920년 이후에 사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아쉬워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 가고 그 다음에 30년대 본격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는 시기였다라고도 또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의열투쟁 같은 경우도 이 의열단이라든지 한인애국단, 특히 이 의열단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중국 안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 단체, 민족혁명당이라고 불리는 독립운동 단체, 이 민족혁명당의 전신이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점이고요. 조선혁명선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문서니까 꼭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인애국당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중국 관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중국 본토 안에서 한인들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제재를 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던 단체라는 거, 그리고 활동이었다라는 거,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가 그랬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후에 30년대 이제 독립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길었는데요. 이 부분이 워낙에 많은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내용들이긴 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볼 거냐면 지금 우리가 국외에서의 활동들을 총정리를 한 거잖아요. 20년대. 자, 다음부터는 1920년대 국내, 즉 한반도에서 이른바 문화통치가 벌어지는 시기에는 그 내에서 어떤 민족운동이 그리고 어떤 사회운동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조금 고생했는데요.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